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말 오후 7시 뉴스 시작합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12일 싱가포르에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회담을 할 것이라고 공식 확인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오늘 백악관에서 김영철 북한 노동당 대남단당 부위원장 겸 통일전선부장과 면담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오는 12일 김정은 위원장과 만나겠다며 매우 성공적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북미 정상회담에서는 한국전 종전선언도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김영철 부위원장의 대화는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배석한 가운데 80분 동안 진행됐으며 김 부위원장은 이후 트럼프 대통령의 배웅을 받으며 백악관을 떠났습니다. 북미 회담이 순조롭게 마무리가 되고 대북 제재 해제가 논의될 경우 대북 경제 지원 문제도 구체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이 북한에 대해 경제적 지원을 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임수근 기자입니다. 김영철 노동당 부위원장을 배웅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경제 지원과 관련해 먼저 한국을 그 주체로 꼽았습니다. I don't think the United States is going to have to spend. I think South Korea will do it. 트럼프 대통령은 미국은 지리적으로 북한과 매우 거리가 떨어져 있다며 인접국들이 경제적 지원 역할을 맡아야 한다고 덧붙였습니다. I think, frankly, China will help out. I think that Japan will help out. No, I don't see the United States spending a lot of money. 그동안 미국은 북한의 비핵화 대가로 대북 경제 지원을 공언해 왔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대북 경제 지원은 이번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에서 드러난 대로 재정 지원보다는 민간 투자를 유도하는 방식이 유력합니다. 대북 제재가 해제될 경우 북한에 대한 경제 지원은 한국을 중심으로 중국과 러시아 등의 민간 투자가 우선 예상되고 있습니다. 일본 언론에 따르면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은 지난달 7일 다롄에서 열린 2차 북중 정상회담에서 신속한 대북 경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그러나 일본의 대북 경제 지원은 일본인 납치 문제 등과 청구권 협상 등에 얽혀 난관이 예상됩니다. 남한의 경우에는 민간 투자 외에도 식량이나 의료, 에너지 지원에 이어 일부 핵심 산업시설과 인프라 구축 지원에 나설 것으로 예상됩니다. YTN 임수근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북미 정상회담 개최를 공식 확인하면서 구체적으로 어떤 의제들이 다뤄질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관심이 쏠리고 있는 주한 미군 문제는 이번 회담에서 협상 대상이 아니라고 미 국방장관이 선을 그었습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싱가포르에서 열린 연례 아시아 안보회의에 참석한 제임스 매티스 미 국방장관. 기조연설 직후 남북 간 평화협상 진전이 있을 경우 주한미군 철수 여부를 묻는 질문이 나오자 매티스 장관은 주한미군은 북한과는 전혀 관계없는 별개의 문제라고 답했습니다. 나아가 북미 협상 대상이 아니라며 이번 북미 정상회담에서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을 것이며 올라서도 안 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매티스 장관은 다만 북한과의 외교가 성공적으로 진행되고 검증 가능한 방식으로 신뢰 구축이 이루어진다면 주한미군 관련 이슈가 제기될 수도 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도 이는 한미 양국이 논의할 사안이라는 점을 분명히 했습니다. 주한미군 감축 또는 철수가 이루어진다면 전적으로 한미 결정에 따라야 한다는 원칙적인 입장을 재확인한 겁니다. Any discussion about the number of U.S. troops in the Republic of Korea is subject to the Republic of Korea's invitation to have them there and the discussions between the United States and the Republic of Korea. 매티스 장관은 아울러 대북 군사 옵션이 북미 협상 테이블에 있는지에 대해선 CVID를 거듭 강조했습니다. 미국은 완전하고 검증 가능하며 불가역적인 비핵화 달성을 위해 외교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이 성과에 따라 결정될 문제라고 언급했습니다. YTN 조수현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미 백악관에서 북한 김영철 부위원장을 만났을 때 마이크 펜스 부통령과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배석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북한을 자극하는 발언을 했던 대북 강경파 인사들이 이례적으로 배제된 건데 그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임성호 기자입니다. 김영철 부위원장이 백악관에 도착하자 존 켈리 비서실장이 안내를 맡았습니다. 면담을 마치고 떠날 때는 트럼프 대통령이 차를 타는 곳까지 나와서 배웅했습니다. 마이크 폼페이오 국무장관도 함께 사진을 찍고 손을 흔들었습니다. 하지만 백악관 안보사령탑인 존 볼턴 국가안보보좌관과 마이크 펜스 부통령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백악관 NSC는 트럼프 대통령과 김 부위원장의 접견에 켈리 비서실장과 폼페이오 국무장관이 배석했고 볼턴 보좌관은 불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동안 리비아 모델 발언 등으로 북한의 집중 포화를 받아온 인물들이라 배경에 더 관심이 쏠립니다. Yeah, I think that's what denuclearization means, and we have very much in mind the Libya model from 2003, 2004. You know, as the president made clear, this will only end like the Libyan model ended if Kim Jong-un doesn't make a deal. 북미 정상회담을 앞두고 북한이 껄끄러워하는 인사들을 배제한 것은 회담 성사 의지를 더 강조하려는 뜻이라는 해석이 가능합니다. 물론 앞으로 비핵화 협상이 교착 상태에 빠질 때를 대비해 강경파 인사들은 역할 분담 차원에서 아껴두는 전략으로도 볼 수 있습니다. YTN 임성호입니다. 네, 주말 사건 사고 소식입니다. 전국 곳곳에서 아파트 화재가 잇따라 발생해 주민들이 대피하는 소동이 벌어졌습니다. 또 탄산가스통을 하차하던 60대 남성이 숨졌고 화학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 폐산 15톤이 유출되기도 했습니다. 백종규 기자입니다. 희뿌연 연기가 피어오르더니 곧 검게 변해 하늘을 뒤덮습니다. 서울 방배동에 있는 아파트 단지 3층짜리 상가 건물에서 불이 난 건 오전 9시 10분쯤입니다. 불은 4시간 만에 꺼졌지만 3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습니다. 소방당국은 상가 지하 보일러실에서 불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파트 4층에서 검은 연기와 함께 시뻘건 불길이 치솟고 소방대원들이 연신 물을 뿌립니다. 강원도 춘천시 퇴계동에 있는 아파트에서 불이 난 건 오후 4시 15분쯤. 이 불로 일부 주민들이 대피했지만 다친 사람은 없었습니다. 오전 8시 50분쯤 경기도 안산시 사동에 있는 아파트 6층에서도 불이 나 5명이 연기를 들이마셔 치료를 받았고 15명이 긴급 대피했습니다. 경기도 남양주 소방자재 업체에서는 65살 이모 씨가 탄산가스통에 맞아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습니다. 하차 작업 중 가스통의 낡은 밸브가 빠지면서 가스가 누출됐고 그 압력으로 45kg짜리 가스통이 이 씨의 가슴 부위를 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인천 성남동에 있는 화학 폐기물 처리 공장에서는 30톤짜리 탱크가 쓰러지면서 폐산 15톤가량이 유출됐습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유출량이 많아 방제 작업에는 시간이 걸릴 것으로 보입니다. 전북 고창에서는 지방선거 출마 후보의 선거 현수막이 훼손된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날카로운 도구로 현수막을 훼손한 것으로 보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YTN 백종규입니다. 교통사고로 의식을 잃은 운전자의 차를 맨몸으로 쫓아가 세워 더 큰 사고를 막은 용감한 시민이 화제가 되고 있습니다. 오늘 오전 9시쯤 충남 보령시 동대사거리에서 차량 충돌 사고로 운전자가 의식을 잃고 주행하던 승합차를 기아자동차 대천지점 영업사원 36살 손호진 씨가 200m를 맨몸으로 쫓아가 멈춰 세웠습니다. 조수석 쪽에 쓰러져 있던 승합차 운전자 81살 전모 씨는 손 씨의 도움으로 병원으로 옮겨져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손 씨는 사고를 보자마자 본능적으로 어떻게든 차를 세워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며 대단한 일을 한 게 아니라고 겸손해했습니다. 지난 31일 제주에서 발생한 중국인 살인사건의 범인 5명이 모두 구속됐습니다. 제주 서부경찰서는 주범인 42살 황모 씨 등 중국인 5명을 임금 문제로 중국인 35살 피모 씨를 살해한 혐의 등으로 구속했습니다. 황 씨 등은 불법 체류자로 P씨 밑에서 공사 일을 하면서 임금을 받지 못하자 지난 31일 P씨 집에서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근 술에 취한 20대 운전자의 고속도로 역주행 사고로 어린 두 남매를 둔 30대 가장이 숨지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죠.
툭하면 불거지고 있는 음주운전에 대해 강력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커지고 있습니다. 차정윤 기자입니다. 캄캄한 고속도로 위 맞은편에서 승용차가 강한 불빛을 내며 다가옵니다. 술에 취한 운전자가 고급 수입 승용차를 몰고 역주행한 겁니다. 결국 마주오던 택시를 들이받아 택시 승객인 30대 가장이 숨지는 참변으로 이어졌습니다. 도심 한복판에서 승용차가 중앙분리대와 앞차를 잇따라 들이받아 애꿎은 일가족이 다치고 대낮에 도로를 거꾸로 달리려는 운전자를 시민이 달려들어 붙잡기도 합니다. 모두 만취 운전자들이 벌인 일입니다. 경찰은 이른바 삼진 아웃제를 내놓고 음주 사고로 사람이 다칠 경우 구속 수사를 원칙으로 하는 등 처벌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하지만 단속만 피하면 된다는 인식에 상습 음주 운전자는 좀처럼 줄지 않고 있습니다. 실제로 최근 5년 동안 경찰의 음주운전 적발 건수는 꾸준히 감소세를 보였지만 재범률은 제자리 걸음 수준입니다. 전문가들은 음주시동 잠금장치 도입 같은 예방 대책이 필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주요 선진국 사례를 보면요, 그 상습 운전자에 대해서는 시동 잠금 장치를 장착해서 근본적으로 대책을 세워왔고 치료 프로그램을 도입해서 정상 운전이 가능하다는 진단서를 제출해야. 도로 위 살인자로 불리는 음주운전. 설마 하고 운전대를 잡는 순간 나뿐만 아니라 무고한 이웃의 목숨까지 앗아갈 수 있습니다. YTN 차정윤입니다.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이른바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다음 주에 판사회의와 자문회의가 잇따라 열립니다. 오는 4일엔 서울중앙지방법원과 가정법원에서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과 관련해 회의가 열리고 이어 전국법원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은 또 오는 5일로 예정된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발전위원회, 7일에 열리는 전국 법원장 간담회, 이어 11일 전국 법관대표회의 의결 결과를 차례로 듣습니다. 이번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으로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사법부 신뢰회복 대책은 재판과 행정을 완전히 분리하겠다는 겁니다. 완전한 분리를 선언한 것은 사상 처음인 만큼 구체적으로 어떤 형식으로 이뤄질지 관심입니다. 김평정 기자입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밝힌 사법불신 해소 대책의 핵심은 재판과 행정의 완전한 분리입니다. 사법행정을 담당하는 법원행정처가 대법원장의 수동 역할을 하며 재판에도 개입하려 한 의혹이 이번 사태의 근본 원인이란 판단에 섭니다. 이 때문에 법원행정처 소속 판사들이 이른바 충성 경쟁을 할 개연성이 높은 현행 구조를 일부만 바꾸는 것이 아니라 아예 분리하겠다는 결론을 낸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의 발표대로 법원행정처를 대법원에서 분리하면 대법원장의 막강한 힘을 제한할 수 있습니다. 또 법원행정처를 비법관으로만 채우면 판사가 법원행정처에 근무했다는 이유로 승진에 유리했던 관행도 깨질 것으로 보입니다. 김 대법원장이 이런 파격적인 대책을 밝힌 데는 일부에서 사법평의회 도입이 거론되기 시작한 것도 한 배경으로 꼽힙니다. 사법평의회는 국회 개헌특위에서도 논의된 방안으로 사법행정을 정부와 국회, 사법부가 공동으로 구성한 사법평의회에 맡기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개입하기 때문에 사법부 독립을 흔들 수 있다는 점에서 법원 내부에선 다수가 반대합니다. 김 대법원장은 법원의 수직적이고 관료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수평적 합의제 구조로 바꾸겠다는 구상도 밝혔습니다. 사법불신 해소를 위한 이번 초강수가 제대로 시행될지 또 구체적으로 어떤 형태로 의견이 수렴될지 앞으로의 논의에도 관심이 쏠릴 것으로 보입니다. YTN 김평정입니다. 국내 휘발유 가격이 6주 동안 잇따라 오르면서 1리터에 평균 1,600원을 넘어섰습니다. 지난 4월 셋째 주 이후 6주째 상승 곡선을 그린 것으로 휘발유 평균 가격이 1,600원을 넘어선 것은 지난 2014년 12월 넷째 주 1,620원을 기록한 이후 3년 5개월여 만입니다. 석유공사는 국제유가가 주요 산유국의 감산 완화 논의 등으로 내려졌지만 기존 국제유가 상승분이 시차를 두고 반영되기 때문에 국내 제품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으로 전망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찻값과 기름값, 수리비가 모두 오르면서 자가용 차를 골리는 소비자의 부담이 늘었습니다.
통계청 소비자 물가 조사를 보면 올해 5월 기준으로 중형 승용차 가격은 1년 전보다 2.3% 올라 소비자 물가 상승률 1.5%를 크게 웃돌았습니다. 자동차 유지비도 많이 올랐는데 국제 유가 상승 영향으로 휘발유는 1년 전보다 6.3%, 경유는 8.1% 올랐습니다. 수리비는 1년 전보다 2.2%, 엔진 오일 교체 비용은 5.8%, 세차료는 6.1% 올랐습니다. 지난해 살인개미 공포를 몰고 온 붉은 불개미가 올해도 잇따라 발견돼 관계당국이 긴장하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외래병해충이 자주 나타나다 보면 우리나라에 정착할 수도 있다고 경고하며 미리 대응책을 마련하라고 주문했습니다. 김종호 기자입니다. 부산항 자성대부두에 도착한 중국발 컨테이너에서 붉은 불개미가 발견된 것은 지난달 30일입니다. 주변을 통제하고 소독하는 가운데 정밀 조사를 진행했지만 추가 발견은 없었습니다. 예찰 트랩을 56개 설치하여 일주일간 매일 불개미 발생 여부를 조사할 계획입니다. 부산항에서는 이미 지난해 9월에 붉은 불개미가 무더기로 발견된 적도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부두 위에서 몇 마리가 발견된 뒤 주변 수색 과정에서 천여 마리 군집까지 발견됐지만 이번에는 컨테이너 안 대나무 속에서 2마리만 발견됐습니다. 농림축산검역본부는 해당 컨테이너가 밀폐형이고 개미가 모두 내부에서 발견된 데다 번식 능력이 없는 일개미여서 외부 유출이나 국내 정착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하지만 붉은 불개미는 부산뿐만 아니라 지난 2월에 인천항에서도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우리 국경에서 철저하게 검역이 진행돼 모든 외래 병해충을 막고 있다고 보더라도 이처럼 출현이 이어지다 보면 언젠가 뚫릴 수도 있다는 불안이 뒤따를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관련 기관과 학계에서도 붉은 불개미가 우리나라에 정착할 가능성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국경에서 검역만 할 게 아니라 우리 생활 주변에서 어느 날 불쑥 나타나는 상황까지 가정하는 적극적인 대응을 주문하는 전문가도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하나가 좁히고 어떤 게 콜로니가 형성이 돼가지고 콜로니가 형성이 되면은 야들이 이제 급속도로 번지기 때문에 예를 들면 학교 주변에 어떤 학생들 초등학교 주변에 그런 게 생겼다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1920년대에 붉은 불개미가 처음 발견된 미국은 매년 5조 원에 이르는 피해가 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외래 병해충을 막지 못했을 때 생기는 막대한 피해는 굳이 외국 사례가 아니더라도 소나무 제선충병을 통해 우리가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YTN 김종호입니다. 경남 사천에 한려수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국내에서 가장 긴 케이블카가 개통했습니다. 개통 한 달 반 만에 25만 명이 넘게 찾아 지역의 명소로 떠올랐다고 하는데요. 잠시 감상해 보시죠. 오태인 기자입니다. 입질 꺾어. 입질 무서워. 무서워? 삼천포대교 옆을 지나며 쪽빛 남해를 가로지르는 케이블카. 수려한 풍경이 보는 이의 눈을 시원하게 합니다. 케이블카 아래로 보이는 전통 멸치잡이 어구인 죽방염도 관광객의 눈길을 끕니다. 어부들 사는 모습도 보이고 섬들도 작은 섬들이 이렇게 모여있는 모습도 보이고 진짜 한국이 너무 아름다운 나라라는 것을 볼 수 있어서 좋았던 것 같습니다. 바다를 건너 케이블카를 타고 다다른 곳은 한려수도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각산 정상. 크고 작은 섬들이 끝없이 펼쳐지며 연출하는 한려수도의 아름다움에 넋을 잃을 정도입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은 육지에서 시작해 바다를 건너 다시 산으로 올라옵니다. 육상 케이블과 해상 케이블의 재미를 한데 모았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는 2.43km로 국내 해상 케이블카 가운데 가장 깁니다. 25분 동안 바다와 산을 동시에 즐길 수 있어서 개장 한 달 반 만에 25만 명이 넘게 찾았습니다. 저희 사천바다 케이블카는 개장 이래 현재까지 보통 평일에는 약 5,000명 평균 정도로 오고 있고 주말에는 약 10,000명에 육박하는 지역 경제 활성화에 많은 도움이 되고 있습니다. 사천바다 케이블카가 관광객을 끌어모으며 지역의 명물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YTN 오태인입니다.
국내 마지막 평가전이었던 보스니아전은 한국 축구의 고질병 수비 불안을 다시 노출했습니다. 특히 본선의 첫 상대 스웨덴의 강점인 역습에 속수무책으로 당했는데 이 점에서 아쉬움이 큽니다. 김재형 기자입니다. 가상의 스웨덴 보스니아를 상대로 신태용우는 중앙 수비수 3명을 세워 뒷문을 강화하는 3백 카드를 꺼내들었습니다. 하지만 3백의 약점인 측면 수비가 뚫리며 똑같은 공격 패턴에 속절없이 3골을 허용했습니다. 첫 골은 상대 스트라이커 에딘 제코의 시선이 뺏긴 사이 뒷공간을 놓쳤고 나머지 2골은 대각 패스를 이용한 역습에 복사본처럼 당했습니다. 3번 모두 같은 패턴, 같은 선수였습니다. 스웨덴을 포함한 멕시코, 독일 등 상대 팀들에겐 한국전 공략법을 알려주는 경기가 됐습니다. 너무 쉽게 저희들이 실점을 한 거는 상당히 잘못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 부분을 고치지 않으면 월드컵에서도 쉽게 골을 허용할 수 있기 때문에. 원인은 측면 숫자 싸움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4-3-3을 쓴 보스니아는 측면 자원이 2명씩인데 반해 3-4-1-2를 쓴 우리는 윙백 1명이 책임지다 보니 부담이 컸습니다. 더구나 윙백의 뒤를 받쳐주는 커버 플레이도 부족하다 보니 측면 공략에 속수무책 무너졌습니다. 4-4-2를 주로 쓰는 스웨덴 역시 측면에 2명씩을 두는 만큼 남은 기간 보완이 시급합니다. 뒤에서 커버 플레이 들어가는 거 이런 거는 몇 번만 더 우리 선수들한테 인지시키고 손발 맞추면 훨씬 더 오늘보다는 수비 조직력이 저는 좋아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문제는 부상 악재로 수비 조직력을 가다듬을 시간이 많지 않다는 점입니다. 수비 불안이라는 해묵은 과제를 안고 신태용우는 러시아를 향한 장도에 오릅니다. YTN 김재영입니다. 그룹 방탄소년단이 새로운 앨범을 낸 첫 주에 미국 빌보드 앨범 차트에서 1위를 차지하고 싱글 차트에서도 10위로 진입하는 놀라운 기록들을 쏟아냈습니다. 음반업계나 전문가들은 당분간 상위권 유지는 계속될 걸로 보고 있습니다. 김정회 기자입니다. 빌보드 앨범 차트 정상에 올랐고 싱글 차트 10위권에도 안착했습니다. 모두 놀라운 기록들이지만 특히 눈길이 간 건 싱글 차트 순위였습니다. 팬들의 사재기 개입 우려가 있는 앨범 차트에 비해 최신 유행과 소비자의 경향을 반영하는 지표들만 모은 곳이기 때문입니다. 10위권 내 출발은 상상 밖이었다고 업계와 전문가들은 입을 모읍니다. 이제 관심은 어디까지 얼마나 갈까에 모아집니다. 일단 앨범 차트 상위권 유지는 계속될 거란 분석입니다. 다운로드나 스트리밍도 강세라 싱글 차트의 경우도 전작인 마이크 드롭이 가진 10주 기록을 깰 거라는 전망이 우세합니다. 앨범 차트 1위에 올랐고 방탄소년단에 대한 관심이 해외에서도 많이 이제 올라가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또 온라인을 통해서 방탄소년단의 음악을 그렇게 해서 찾아듣는 이들도 많이 있고요. 그러니까 이 순위가 갑자기 급락을 해서 100위권 밖으로 단기간에 떨어진다든가 이렇지는 않을 거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요. 싱글 차트 1위까지 갈지에 대해선 의견이 나뉩니다. 순위가 더 오르긴 하겠지만 1위를 하려면 라디오 방송 횟수나 스트리밍에서 더 폭발력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또 싸이의 경우 신드롬 효과로 순식간에 불길이 번졌지만 방탄소년단은 팬덤을 등에 업고 있어서 화력은 막강해도 불길이 번지는데 다소 시간이 걸릴 수 있다는 설명입니다. 가능하다는 의견도 적지 않습니다. 미국 시장의 특수성을 무시할 수 없다는 지적입니다. 미국 시장은 단기간에 승부를 보는 스타일이 아니기 때문에 현지 아티스트와의 협업을 통해서 또 새로운 주목을 받을 수도 있겠고 그래서 완전히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음악 매체와 외신들의 집중 조명과 본토에서도 통하는 힙합을 한다는 등의 음악적 평가가 또 다른 효과를 낼 수도 있다고 봅니다. 어디까지 갈지는 알 수 없지만 방탄소년단은 지금까지 누구도 가보지 않은 길을 가고 있습니다. 신드롬을 꺾은 팬덤의 승리가 될지 관심이 모아지는 일입니다. YTN 김정희입니다.
투자의 귀재 워런 버핏 버크셔 해서웨이 회장과의 점심 식사가 330만 달러, 35억 5천만 원에 낙찰됐다고 외신이 전했습니다. 버핏과 함께하는 점심은 온라인 경매 사이트 이베이에서 익명의 응찰자에게 낙찰됐으며 경매가 시작된 2000년 이후 역대 세 번째로 높은 낙찰가를 기록했습니다. 버핏은 매년 자신과 함께하는 점심을 경매에 내놓고 수익금을 샌프란시스코 빈민구제 단체인 클라이드 재단에 기부해왔습니다. 휴일인 내일도 불볕더위가 이어집니다. 내일 서울의 낮 기온은 30도로 오늘만큼 덥겠고요. 폭염주의보가 내려진 남부 내륙을 중심으로는 낮 기온이 33도 안팎까지 오르겠습니다. 더위에 지치지 않도록 건강관리에도 신경 써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도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일부 남부 내륙에는 오후 한때 소나기가 지나는 곳이 있겠습니다. 낮 동안에는 강한 볕이 내리쬐면서 자외선이 무척 강하겠습니다. 나오실 때는 자외선 차단제를 꼭 발라주시고요. 오존 농도가 높은 오후 2시부터 5시 사이에는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내일 아침 기온은 오늘과 비슷하겠습니다. 서울 18도, 대구 19도, 부산은 20도로 출발하겠고요. 낮 동안에는 한여름처럼 덥겠습니다. 서울 30도, 대전과 청주 31도, 대구는 34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당분간 예년보다 더운 날씨가 이어지겠고요. 화요일에는 남해안과 제주도를 중심으로 비가 내리겠습니다. 지금까지 날씨 정보였습니다. 네, 주말 저녁 7시 뉴스 마칩니다. 이어서 더 큰 코리아가 방송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